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람을 죽인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에 감옥에 들어갔고 19년 뒤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죠. 그리고 출소 뒤 그는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지난날에 인정했었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19년 전에 살해당했던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이 남자의 친여동생이었기 때문이죠. 이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사건 당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내용을 들어보고 의문점까지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인숙 피살 사건입니다. 그날은 1970년 3월 17일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노 씨는 손님을 태우고 늦은 시간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경에 차를 몰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부근의 강변 3로를 통과하던 도중에 검은색 코로나 승용차와 택시 한 대가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건데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밤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승용차 안에 누군가 사람을 끌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노 씨는 아무래도 사고가 난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그들에게 접근을 했죠. 하지만 곧이어 그가 목격한 장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현장이었습니다. 멈춰서 있던 택시가 한 대 또 있었거든요. 이 노 씨의 택시 말고 또 멈춰서 있었던 택시가 있었는데 이 택시의 기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검은색 코로나 승용차 안에 타고 있었던 한 남성을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상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넓적다리에 총상을 입고 신음을 하고 있었던 거죠. 노 씨는 놀란 가슴을 뒤로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남성의 상태를 걱정하는 듯한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아직 내 동생이 차 안에 있으니 구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이 남성의 말에 그 즉시 차로 돌아간 노 씨는요. 끔찍한 장면에 할 말을 잃게 되었습니다. 승용차 뒷좌석에 처참한 몰골의 여성이 이미 숨진 채 누워 있었던 거죠. 사인은 총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총을 맞은 채 코로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이 두 남녀는 사실 남매 사이였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당시 나이 25살의 정인숙으로 최고급 요정으로 알려진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를 태우고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남자는 이 정인숙의 넷째 오빠였던 정종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알에 의해서 넓적다리가 관통당한 상태였지만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지나가던 택시기사들에 의해서 간신히 구조가 됐던 거죠. 이렇게 사건이 발생된 직후에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조사 일주일 만에 진범으로 의심되는 유력한 용의자가 밝혀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체는 바로 그녀의 친오빠이자 당시에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정종욱 씨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누이를 살해하고 괴한에게 습격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는 거예요. 정종욱은 검찰의 수사에 애매한 진술로 일관하면서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얼마 안 가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의 진술과 자백을 기반으로 해서 재구성한 그날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3월 17일 저녁에 정인숙은 지인과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타워호텔을 방문하고 밤 10시 55분경에 오빠인 정종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고 해요. 정종욱은 평소 동생의 문란한 사생활과 행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충고를 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오히려 오빠에게 심한 폭언을 퍼부으면서 운전기사 취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평소에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여동생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그녀를 차에 태운 겁니다. 밤 11시 20분이 됐어요. 서교동에 있는 정인숙의 집 앞 골목길로 접어들자마자
정종욱은 운전석 옆에 감추어 두었던 권총을 꺼내서 상석에 앉아 있었던 정인숙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즉시 한 발을 쏘아서 그녀의 가슴을 명중시켰고 정인숙이 오빠 하고 부르는 소리에 다시 한 발을 쏘아서 그녀의 머리를 맞췄다고 합니다. 정인숙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정종욱은요, 그녀의 죽음을 확인한 이후에 자신도 목숨을 끊기 위해서 옆구리에 총을 쐈지만 첫 발이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느낀 거죠. 나는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차를 몰고 주변에 있는 강변도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정종욱은 차를 멈춰 세웠고요. 강도 사건으로 위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허벅지에 스스로 총을 쏘아서 관통상을 입힌 뒤에 발전소 철책 너머로 권총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검찰에서 공식 발표된 사건의 진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진범 정종욱을 기소했고요. 사건 발생 34일 만에 모든 수사가 종결됩니다. 정종욱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했고 2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게 됩니다. 이후에 교도소에서 형기를 복역하다가 1989년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죠. 하지만 이후에 모든 것이 뒤집혀 버립니다. 정종욱이 출소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의 그의 모든 진술과 자백이 뒤집힙니다. 그가 19년 동안 복역을 했다고 했는데 복역을 마치고 나서 진행된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놀라운 발언을 내놓게 된 거죠. 사건에 대한 질문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동생과 은밀한 관계에 있었던 고위층 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뒤를 봐준다면서 나를 회유했고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나는 거짓 자백을 했을 뿐 절대 범인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었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가 진범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며 그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번에는요, 정종욱의 기억과 뒤바뀐 진술에 의존한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똑같이 3월 17일 밤 10시 55분경입니다. 정종욱은 정인숙을 태운 뒤에 타워호텔을 빠져나옵니다. 그는 시청과 서소문, 신촌을 거쳐서 그녀가 살고 있었던 서교동을 향해서 차를 몰았죠. 집 앞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무렵 정종욱의 눈에 낯선 젊은이 2명이 포착이 됩니다. 한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한 사람은 바바리 코트 차림새였다고 해요. 바바리 코트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 그냥 사람인가 보다, 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그의 차량 앞으로 이 2사람이 갑자기 접근을 했고요. 창문을 내리라 라는 신호를 보냈죠. 길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가? 길을 물어보려고 하나 보다 라는 이 정도의 의도쯤으로 짐작을 했던 정종욱은 별 의심 없이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내리자마자 그들이 품속에서 소형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정종욱의 허벅지를 향해 총을 쏜 괴한들이 뒤이어 뒷좌석에 앉아있던 정인숙의 가슴과 머리를 조준한 거죠. 정종욱은 그대로 엑셀을 밟아서 현장을 빠져나왔고요. 강변도로를 따라서 도주를 했지만 다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얼마 가지 못하고 멈춰 섰고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구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기존 진술과 180도 뒤집어진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종욱은 과거와 달리 완강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요. 진범의 존재와 이 살인사건의 배후에 고위층 인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진실이 뭘까요?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정인숙이라는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정인숙입니다. 출신지는 대구이고 당시 고급 공무원의 자제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꽤나 넉넉한 형편에서 나고 자란 정인숙은 부모님과 위로 4명의 친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났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아나무인적인 성향을 보였고 사치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합니다. 학업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성적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대학까지도 중퇴를 했지만 영어 실력만큼은 전공자 못지않게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더불어 보시다시피 뛰어난 외모까지 갖추고 있었던 그녀는 당시에 한일회담이 개최된 선운각이라는 당대 최고급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의 얼굴이라고 불릴 정도로 빼어난 미모와 화술, 영어 실력과 눈치까지 겸비했던 정인숙은 선운각 최고의 에이스로 뽑힐 만큼 인기가 높았다고 해요. 그녀를 찾는 정계 인사들과 고위급 관료들, 기업 간부들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운각을 방문하는 손님들과 정인숙 사이에 은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이러한 어떤 예상이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돌연 일을 그만두고 선운각을 나오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임신과 출산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정인숙이 낳은 아이의 친아빠가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문만 무성했을 뿐이죠. 그 소문의 대상들은 주로 선운각을 방문하고 있었던 유력 인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정인숙이 아들을 출산한 뒤에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저택이나 승용차를 구입을 하거나 장관급의 특수신분에 한해서 발행이 됐었던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등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쓰는데 어떠한 부담도 없어 보였죠. 이제 조금은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관심과 의혹 제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녀와 정부 고위급 인사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들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아주 조금이라도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종욱을 중심으로 한 검찰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시들지 않았다고 해요. 더군다나 사망 이후에 발견된 그녀의 수첩 안에는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을 비롯한 각종 정계 인사 30명 정도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는 명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점 역시 이 사건이 단순한 강도살인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죠. 오히려 이를 기점으로 진범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해졌고 언론 보도가 수사를 대신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졌고요. 이런 소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이 정인숙의 아들인 정성일의 친아버지가 아니냐. 그래서 그가 정인숙의 입을 막으려고 벌인 사건이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난무했다고 합니다. 물론 확인된 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정인숙의 오빠인 정종욱이 구속된 직후에 정일권이 곧바로 해임을 당하면서 미국으로 망명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1년에 정성일이 정일권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돌연 취하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렸다는 점, 그리고 조카의 친아빠로 정일권을 지목한 정종욱의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그가 정인숙과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정종욱이 본인의 범행을 시인함으로써 일단락 되어버렸죠. 지금까지 진범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의 뒤바뀐 진술에 세상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종욱은 당시에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던 고위관리층의 정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벌인 짓을 대신 뒤집었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죠. 물론 그 고위관리층이 누구였는지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거를 지금 와서 밝혀낸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정종욱이 정말 진범이 아니라면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줄 만한 조사는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종욱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의 재검증을 실현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실험에서는요, 차량 안에서 직접 총격을 가하지 않아도
정인숙을 저격할 수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밖에서 누군가 저격을 했어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안에서 안 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정종욱은 검찰 및 국과수에 당시의 수사 기록의 공개를 요청했고요. 현장 감식 기록과 정인숙의 부검 기록까지 받아냅니다. 1970년대 당시 수사기관은 정종욱의 소매 끝에서 검출된 화약 반응을 근거로 그가 진범임을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총을 쏘지 않았다면 그런 흔적이 있을 리가 없다는 의견이었죠. 그러나 사고 발생 당시에 차량 내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총기 발사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직접 총을 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종욱의 소매에서 화약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어서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기 시작했죠. 정인숙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용의자 탐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중요한 범행 현장인 코로나 차량이 사고 직후에 폐기된 점, 흉기로 쓰여진 총기가 끝내 발견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평소에 그녀를 예뻐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종욱의 범행 동기가 일단은 석연치 않은 점 등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까지는 정종욱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재현 과정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는 총기 발포 당시에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몸을 비켜주지 않거나 엎드리지 않는 이상 이 총알의 경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해자를 쏘기 편하게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는 이상 부검 결과에 기록되어 있는 경로로 총알이 들어가거나 흔적을 남기기는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정종욱이 처음에 했던 진술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누군가 다가와서 창문을 반쯤만 열고 총을 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총과 피해자의 각도, 위치 같은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창문이 반 이상은 혹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야 피해자의 몸에 이러한 총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죠. 게다가 정종욱은요, 당시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지만 이 총알은 그의 뼈나 동맥 등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만한 상처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 실험 결과는 그가 진범일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우연에 불과했을까요? 물론 정인숙은 단거리 사격에 의해서 피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종욱이 직접 총을 쏘았을 확률은 적습니다. 더불어 그에게는 동생의 죽음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우발적인 행위가 아닐까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살해 동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의문점들로 인해 정인숙 사건은 과거 직계가족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사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정종욱은 역시 현재까지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죠. 해당 사건의 진상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정인숙 피살 사건은 넷째 오빠인 정종욱의 범행으로 일단락될 수도 있었지만 이에 관한 의혹 역시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실질적인 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자백뿐인 상황에서 미흡한 수사 과정과 피해자 주변인과 상황 등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그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정종욱에게는 권력가에 의해 희생된 억울한 인물이라는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요. 정계 유력자가 저지른 소행을 대신 뒤집었었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과연 정인숙은 친오빠에 의해 살해된 여인일까요? 혹은 정계 스캔들을 우려한 고위급 인사가 저지른 입막음 범죄의 희생양일까요? 제기되는 수많은 의문점들처럼 정말 그 배후에는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는 사건일까요?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역 화장실 사건, 강서구 PC방 사건, 진주 아파트 방화 및 흉기 난동 사건, 일본의 아키하바라 사건. 제가 방금 나열한 이 사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바로 이 모든 사건들이 묻지마 범죄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묻지마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종류의 범죄는 행위를 유발시킬 만한 특별한 동기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 대비가 매우 어렵고 무고한 사람 또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줍니다. 무동기 범죄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 형태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횟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 등 인간이 느끼는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병리적 현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제가 오늘 준비한 사건 역시 앞서 소개한 묻지마 범죄 형태에 속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벌어졌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조금은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범죄는 언제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 일본의 한 전철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도쿄의 키타센주역에 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남자를 따라 한 도박장으로 들어갔죠. 몰래 따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옆에 앉아서 티나지 않게 얼굴을 살펴봅니다. 이 중년의 남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른쪽 눈가에 있던 3개의 상처였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밤 10시가 되어 도박장에서 나온 남자는 역 개찰구로 들어가 누군가와 욕을 하며 화를 내며 통화를 합니다. 중년의 남성은 그의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따라 걷고 또 걸었죠. 개찰구로 나온 남자는 인근 매점에서 맥주를 사 먹고 다시 역 안으로 들어가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수많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바람에 중년의 남성은 바로 눈앞에서 자신이 쫓던 남자를 놓쳐버립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날 시야에서 사라진 그 남자는 지금까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은 코바야시 사토루. 그는 1996년 당시 일본의 리쿄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평소에 행실이 바르고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죠. 이렇듯 그가 타인에게 모범이 될 만큼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토루의 부친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준법 정신이 투철했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웃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들 부자를 항상 칭찬했었죠. 하지만 사토루가 대학에 입학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1996년 봄에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2학년이 된 사토루가 졸업하기 전에 이력서에 필요한 경력들과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각종 대회나 세미나 등 대외 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했었는데요. 1996년 4월 11일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토루는 동기 2명과 함께 리쿄 대학에서 주최하는 취업 세미나에 참가를 하고 늦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의 식당을 찾습니다. 이 식사가 시작된 것이 오후 7시였고요.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식사 후에 노래방으로 향했고 오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이 노래방에서 나섰죠. 사토루는 이케부쿠로라는 일본의 지하철역 앞에서 동기들과 헤어졌고요. 집이 있는 카스카베시로 돌아가기 위해서 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역 개찰구를 지나서 승강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이 사토루가 조금 술에 취한 듯이 비틀거리고 있었던 한 남성과 마주치게 돼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들 주위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토루하고 그 술 취한 남성이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보였대요. 술에 취한 것 같은 이 남성이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보였대요. 근데 돌연 이 낯선 남자가 사토루를 따라가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사토루는 그를 피해서 승강장으로 올라갔고요. 남성은 도망가는 사토루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집요하게 계속 사토루를 쫓아갔다고 해요. 같은 승강장으로 올라갑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당시의 실제 CCTV 화면이에요. 사토루를 쫓아서 승강장으로 계속 따라 올라가는 남성의 모습입니다. 계속 자신을 쫓아오니까 솔직히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토루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요. 왜 나를 따라오냐 이런 식의 말을 했었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의 언쟁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게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죠. 결국 주위에 있었던 시민들 중에 한 사람이 그만 좀 싸우라며 크게 소리를 쳤고요. 이 소리에 사토루는 싸움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성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사토루를 심하게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에게 후두부를 세게 얻어맞게 돼요, 사토루가. 그러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바닥으로. 근데 바닥에다 머리를 좀 강하게 부딪혀요. 그래서 얼마나 세게 부딪혔으면 사토루가 약한 경련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시민들은 구급차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요. 가해 남성을 붙잡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토루의 경련 증상은 얼마 안 가서 멎었고요. 조금 뒤에는 의식까지 돌아왔습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이 되자 사토루는 이제 그만하자라면서 그 남성을 돌려보냈고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토루를 봤을 때 사토루는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사건 이후 약 일주일 뒤인 16일 새벽 사토루는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토루의 사망 원인은 뇌에 가해진 충격으로 발생한 출혈 때문이었습니다. 후두부에 심한 출혈이 있었는데 그게 원인이었어요. 경찰은 부검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사토루를 구타한 가해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개시합니다. 당시에 이 사토루가 폭행을 당했었던 승강장의 유동인구가 120명 정도였거든요. 좀 많은 편이죠. 이 사건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수도 2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 경찰에게 상세하게 증언을 해준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고 해요. 사건 당시에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사토루의 곁을 지키던 사람은 고령의 여성 1명뿐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9명의 목격자들이 입을 모아 이 가해자 남성에 대한 정보와 특징 등을 진술을 해줬고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 가해 남성의 몽타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이에요. 자, 이게 바로 당시에 작성된 몽타주입니다. 추정 나이는 24세에서 28세였고요. 키는 한 170에서 180 정도, 약간 살집이 있는 체격에 특징적인 건 오른쪽 눈가에 3개의 상처가 있었고요. 약간 살이 좀 있어서 이중턱이었고 검은 빛이 얹혀진 회색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꽤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걸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경찰들은 이 완성된 몽타주를 바탕으로 현상수배 포스터를 제작을 했고요. 피해자의 아버지는 현상금까지 내걸며 이 가해자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 명의 목격자 중에서 이 가해자하고 가장 늦게까지 동행했던 승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승객의 진술에 따르면 이 가해자가 사토루를 구타하고 우에노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었다고 해요. 승객이 그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방금 네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심각한 짓인 줄 아냐. 혹시 나중에 일이 크게 번질 수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이케부쿠로 여기 남아있어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도리어 크게 화를 내면서 다른 칸으로 옮겨 탔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해당 진술을 했던 승객 이외에도 지하철 내에 다수의 사람이 남성을 목격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가해자는 니포리역에서 포착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춥니다. 이후에 그가 정확히 어느 역에서 하차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케부쿠로역 안에는 사건 당시에 제작했던 범인의 몽타주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경찰서를 찾아와서 자신이 피해자를 구타했다고 자수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까지 이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범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거되지 않은 사건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 사건에 감춰졌던 비밀이 한 가지 남아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토루가 사망했던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사망한 지 약 1년이 지난 1997년 5월에 그의 아버지가 갑자기 고소장 하나를 접수합니다. 고소 상대는 사토루가 맨 처음에 입원 절차를 밟았던 병원이 있었잖아요. 그 병원에 대한 고소장이었어요. 자, 그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간단하게 좀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해당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찰과 수술 등의 시기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그저 원통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자, 이 사토루의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에 병원의 서투르고 무심한 대처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진행했던 거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4월 11일이었습니다. 오후 11시 30분경에 사토루는 승강장에서 1차 경련을 일으켰었죠. 하지만 곧 의식을 회복했었습니다. 먼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몇 가지 사전 질문에 대답을 했었다고 해요. 당시에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굉장히 착실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조금 이상했던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쳤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 이후에 그 자신을 가해했던 그 남성에게는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말을 했던 걸로 봐서는 조금 기억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었나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오전 12시 20분 병원으로 옮겨진 사토루는 CT와 엑스레이 등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사가 좀 1시간 정도 좀 길게 이어졌고요. 검사를 해본 결과 사토루는 후두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그에게 지혈제와 내압을 낮춰주는 약을 투여하는 정도의 처방을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오전 2시 30분경에 사토루의 부모님이 도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했던 게 담당 의사가 자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의사를 직접 깨웠대요. 하지만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뇌출혈이 멈췄으니까 이젠 안심해도 됩니다. 그냥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의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도착한 시점부터 조금 사토루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진찰이나 처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부모가 계속 옆에서 지켰는데 아예 의식도 제대로 못 차리고 이게 일어나 있지도 못하고 침대에 계속 누워서 어지러움증을 호소를 했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는 그냥 괜찮다, 술을 먹어서 그럴 것이다 이러면서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요. 오전 4시 40분이 돼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사토루가 다리를 심하게 떨면서 2차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굉장히 놀랐죠. 의사를 불렀어요. 근데 의사가 이때 사토루의 좌측 동공을 딱 진찰을 하더니 빨리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이런 말을 꺼내요. 방금 전까지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더니 갑자기 말이 바뀐 거죠. 그리고 겨우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이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전 6시 20분에 사토루를 옮길 구급차가 도착은 했지만 사토루의 호흡이 멈춰요. 그리고 이 호흡을 겨우 회복을 해놓습니다. 하지만 이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안한 상태였던 거죠. 오전 7시 20분에 응급조치를 받은 사토루는 도쿄여자대학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그곳까지 함께 동행했었던 담당 의사는 그의 부모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병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10분 뒤인 오전 7시 30분에 또다시 뇌에서 출혈이 발생했고요.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태까지 가버립니다. 그렇게 사토루가 병원을 옮긴 지 약 5일 만인 4월 16일 새벽에 사망하게 된 거죠. 이건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마 사토루는 이 가해자하고 몸싸움을 하던 와중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을 거예요. 보검이가 밝혀낸 사망 원인 또한 전두부의 골절로 인한 후두부의 출혈이었죠. 만약에 병원 측에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진찰을 하기만 했었다면, 그리고 사토루가 호소했었던 어지럼증 등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었다면 과연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 사토루의 부친은 이미 병원 측에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도 수차례나 해당 병원과 접촉해서 진실을 밝혀줄 걸 요구했었지만 병원 측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아들의 진찰 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과도 해결책도 내놓지 않자 결국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고소를 취하해라 하는 협박 전화까지 걸려왔었대요. 약 반년 동안. 그리고 이 고소 진행과는 별개로 이 사토루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었던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2개월 후였어요. 그러니까 1996년 6월 정도였는데 이 사토루의 아버지가 키타센주역 근처에서 아들을 구타했었던 가해자의 몽타주와 흡사한 얼굴을 가진 남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남성은 간이 도박장으로 향했고요. 사토루의 아버지는 그를 따라 들어가서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얼굴을 살펴봐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던 도중에 오른쪽 눈가에 3개의 상처가 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범인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박장을 나서서 지하철역까지 계속해서 이 남성을 쫓던 도중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버리니까 이 사람을 놓쳐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아들을 죽인 원수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당시에 법원은 이 사건을 상해치사 사건으로 처리를 했지만 2002년 7월 사토루의 부친이 공소시효 연장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3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서를 제출한 결과 사건의 죄목이 살인죄로 바뀌게 됐고요. 7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너무 다행스러운 건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2003년 3월에 극적으로 공소시효의 연장이 통과된 거죠. 또한 사토루의 부친은 2006년 다른 범죄 사건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체는 범죄 피해자 가족 혹은 유족들의 모임으로 흉악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리는 활동과 더불어 범인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위주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시청 측에서는 이후로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사건을 조사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토루의 부친은 더 이상 경찰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멈춰달라고 선언했고요. 언론을 통해 범인에게 자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묻지마 범죄의 희생양이 된 코바야시 사토루. 그와 그의 아버지는 자신들에게 닥쳐올 불행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평범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가던 이 부자에게 찾아온 비극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아무리 천사같이 착하게 살아왔고 건강하고 주위 사람들의 미움을 사거나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범죄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범죄가 가진 특성 중 가장 잔인한 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늘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조금은 경각심을 가져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선의 방도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케부쿠로역 묻지마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선량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 속 책은 사형수 오회용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형수란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받은 후에 예정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대의 연쇄살인마 강호순과 유영철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현재 사형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1979년 사형 집행을 받았던 한 사형수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기소가 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았었죠. 그런데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형수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가 죽기 직전까지 주장한 자신의 억울함과 울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 있는 이 책 역시 그가 죽기 직전까지 감춰져 있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저자의 사건 추적과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9월 13일 서울구치소 사형 집행장의 돗자리 위에 한 남성이 앉혀졌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오휘웅, 당시 34살의 미혼 남성이었어요. 그의 죄목은 치정살인이었습니다. 유부녀와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서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였죠. 형 집행이 이루어지던 그날 오휘웅은 낯익은 교도관과 직원들에게 먼저 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인사를 남기고 문을 나섰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선 그 순간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는 집행관리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언을 가족들에게 꼭 전하여 이 원한을 풀어주도록 해주십시오. 죽어 원혼이 되어서라도 위중한 사람과 고문수사한 검찰, 오판한 판사들에게 복수하겠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가슴 서늘한 이야기죠. 그러나 뒤이어 덧붙인 슬픈 음성은 그의 처절함과 억울함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판 수사 똑똑히 하시오. 나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재판은 때려치우시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사형장으로 끌고 온 이 세상에서는 살려주어도 살고 싶지 않소. 마지막으로 내 목숨을 걷어가는 사람들에게 신의 자비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 유언은 집행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앞서 소개했었던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의 저자인 조갑재 역시 이 유언을 계기로 해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오휘웅은 사형이 집행되던 순간까지 담당 검사를 또렷하게 응시하면서 말을 마쳤고요. 이 뼈아픈 말을 들은 검사는 얼굴이 새파래진 채 형장을 나섰다고 합니다. 형이 집행된 이후에 아들의 시신을 인수한 오휘웅의 아버지는 법이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면서 통곡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 남성. 그가 남긴 유언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죽음이 오판으로 인한 억울한 희생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고요. 오늘날까지도 여러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과연 오휘웅이라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사건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 1974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인천시에 있었던 한 마을에서 늦은 밤에 벌어졌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장사를 마치고 식당을 정리하고 있었던 김 씨라는 식당 사장이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봤죠. 가게에 들어왔던 사람은 이 김 씨가 하는 식당 건너편에서 쌀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두이분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시각이 10시 30분 정도였는데 굉장히 늦은 시각에 이 두이분이라는 여성이 꽤나 불안정한 모습으로 김 씨의 식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이분이 그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나랑 같이 우리 가게까지 함께 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굉장히 갑작스러운 부탁에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내가 외출할 때 분명히 저기 문을 잠가놨는데 지금 보니까 앞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가달라 라는 부탁을 했던 거겠죠. 이런 대답을 들었던 김 씨는 두이분과 함께 그녀의 쌀가게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말처럼 이 쌀가게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두 여성은 가게 안으로 함께 들어섰고요. 두이분의 남편과 두 아이가 있었어야 하는 이 안쪽의 셋방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곧이어 그녀들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두이분의 남편과 아이들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두이분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요. 김 씨는 서둘러 신고를 마치고 자신의 남편을 부르려고 식당으로 달려갑니다. 원래 자신의 가게로 달려간 거죠. 김 씨와 그의 남편은 이 세 사람이 잠을 자다가 아마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왜냐면 이 사건 현장 자체가 굉장히 깨끗했대요. 피도 한 방울 없었고 누군가가 뭐 금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뒤진 흔적 이런 것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사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 시신들을 밖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죠. 우선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 순서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의 남편이 문득 시신의 목에 둘러져 있었던 스카프와 넥타이를 발견해요. 당시에는 이 물건들의 의미를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시신을 마저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시신을 운반을 하다 보면 현장이 훼손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일들이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3명의 일가족이 죽은 채 발견이 됐고 이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부검 결과 시신 3구의 목에서 노끈으로 졸린 흔적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가 확실했죠. 처음에는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이 두이분의 남편이 저지른 일이 아닐까 이렇게 경찰은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이분의 진술에 의하면 남편이 지인에게 20만 원 정도를 빌렸대요. 현재 시세로는 한 400만 원 정도의 돈인데 이 돈을 사기당한 이후에 크게 상심해 있었던 상태였고 또 이 부부 사이가 또 좋지 않았대요. 이 두이분이 종교 집회를 계속 나가게 되면서 부부간의 갈등도 심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져서 굉장히 남편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웃들의 진술까지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가장의 신변비관, 우울증으로 인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사 보고서가 검찰에게 전달이 되고 나서 이를 검토하던 검사가 석연치 않은 점들을 몇 가지 발견을 해요. 이 의문점이 하나 생긴 건데 이것이 남편에게 있었던 의문점이에요. 뭐였냐면 얼굴에서 긴 손톱 자국이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목이 졸린 흔적 이외에도 칼로 그어진 상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당연히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 스스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흉기 하나 정도만 사용했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목에 넥타이와 스카프까지 두르고 있었냐라는 의문을 가졌던 겁니다. 더불어 남편의 얼굴에서 손톱 자국이 발견된 것도 수상하게 봤습니다. 이 아이들의 손톱은 아빠의 얼굴에 그렇게 큰 상처를 남길 만큼 길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사건 현장에는 남편과 아이들 이외에 제3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고 도희분의 남편 역시 누군가에 의해서 변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죠. 이에 검찰은 사건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면밀하게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도희분이 어떤 남성과 자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동네 주민의 진술이 확보가 돼요. 사건 조사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됐죠. 자, 그녀가 누구와 만남을 가졌었다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사해봐야겠죠. 조사 결과 도희분이 만났다는 남성은 그녀와 같은 종교 모임에 참가했었던 오휘웅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아까 사진 보여드렸었죠. 곧 경찰은 오휘웅과 도희분을 경찰에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 사건의 진범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자백에 의해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도이브는 장애로 몸이 불편한 남편과 불화가 심해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에 조금 염증을 느꼈고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종교단체에 의지를 했던 거죠. 계속해서 종교 모임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휘웅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이 남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오휘웅은요, 그녀의 남편과는 달리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오휘웅에게 빠져들었고 오휘웅 역시 도희분에게 마음을 주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도희분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오휘웅과 재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쉽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겠죠. 그리고 도희분도 남편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고요.
결국에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러서 오희용에게 가기로 결심하기까지 이릅니다. 사건 당일에 도의부는 신경안정제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잠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오희용을 가게로 불러들여요. 밤 8시 20분경에 오희용이 도의분의 쌀가게로 찾아왔고요. 그녀는 오희용에게 남편과 아이들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당시에 오희용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소 충동적인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에 오희용을 돌려보낸 도의분이 자신의 가게 건너편에 있었던 식당 주인 김 씨를 찾아간 거죠. 그게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볼 일이 있어서 내가 가게를 조금 비울 건데 그동안 혹시 누가 들락거리지는 않는지 좀 살펴봐 주실래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바깥에서 그냥 2시간을 배회해요. 볼 일이 있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김 씨의 가게로 찾아가서 우리 가게에 문이 열려 있어요. 저랑 같이 쌀가게로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같이 갔던 겁니다. 이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김 씨 앞에서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혼절하는 연기까지 했던 겁니다. 1975년 3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두이분과 오희용의 범행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사건의 진범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졌었던 오희용이 재판정에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면서 그간의 진술을 번복한 거예요. 그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내가 했던 진술은 수사관의 모진 고문과 협박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는 말입니다. 두이분과 오희용의 진술 중에서 오희용이 두이분의 가게로 찾아갔다라는 공통 진술은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그는 두이분의 안부를 물은 뒤에 자신의 집에서 열릴 종교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곧장 가게 밖으로 나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날 오후 8시 30분에 오희용의 집에서는 종교 모임이 실제로 열렸고요. 그 역시 늦지 않게 참여했었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집니다. 도의분의 가게에서 오희용의 집까지는 아무리 빨리 걸어도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고 해요. 만약에 이 도의분의 진술대로 오희용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시간상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한 오희용은 모임에 참여했을 당시에 술에 취하기는커녕 굉장히 멀쩡한 상태였고요. 평소와 달리 수상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오희용이 범인이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냐는 반론이 제기가 됐죠. 그런데 검찰 측은요, 이 오희용 측에 있었던 증인들이 같은 교리 모임의 신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위증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희용이 범인이 아니라면 진범은 도의분일까요? 누굴까요?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과 진범 검거가 어려웠던 이유는 바로 물증의 부재였습니다. 증거라고 해봐야 오로지 용의자의 자백과 공범의 진술밖에 없었죠. 도의분의 진술대로 만약에 오희용이 진범이라면 그가 방 안에 들어가서 도구를 찾고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남긴 지문이나 혈흔 따위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근데 방 안 그 어디에서도 이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검찰은 오희용이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도의분의 남편 얼굴에 남은 이 손톱 자국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죠. 만약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힘이 실려서 오희용이 범인이 아닐 경우에 도의분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여성의 몸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저질렀다 이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검의의 의견도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몸 안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우세하게 작용했었죠. 더군다나 이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식당 주인 김 씨였잖아요. 이 김 씨의 증언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 증언을 살펴보면 이 상황이 점점 두이분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밤 8시 40분경을 기준으로 했었던 김 씨의 증언인데요. 이 시각은 두이분의 진술대로라면 이미 범행이 끝난 시점입니다. 근데 이때 두이분이 갑자기 김 씨의 식당으로 찾아와서
뜬금없이 이곳, 이 김씨의 식당에서 자신의 가게, 쌀가게가 잘 보이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저희 가게 혹시 잘 보이세요? 이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이런 질문 자체,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이지만 김씨는 이뿐만 아니라 더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때 두이분의 손에 묻어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 거죠. 피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씨의 가게로 왔었던 두이분은 자신이 가게를 비울 것 같으니 그동안 누군가가 들어가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밖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나는데 아까 전에 두이분이 그랬잖아요. 남편이 돈을 사기당했다고. 근데 이게 다 그녀가 일부러 지어낸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로 봤을 때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와 관련한 오류는 오휘용의 진술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건 당일 오전에 이 오휘용이 쌀가게에 들러서 이 두이분의 가게에 들러서 두이분에게 모임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녀는 남편의 돈을 빌린 사람이 집으로 찾아오기로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건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오휘용이 공범이라면 굳이 두이분이 공범에게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 거죠. 더 이상한 건 지금까지 두이분의 행동에 대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놓고 막상 범행은 오휘용에게 부탁을 했고 오휘용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만약에 이 사건이 이대로만 재판이 진행이 된다면 두이분의 단독 범행이 확실해질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신뢰를 잃었죠.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하나 발생하면서 사건은 더욱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재판 도중에 두이분이 구치소 안에서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있기 직전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던 동료 재소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한 내용이 화두가 됐었어요. 두이분이 혼자만 범행을 뒤집어쓰게 된 게 억울하다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는 오휘용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고 죽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왠지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보다는 좀 더 하게 되잖아요. 안 믿다가도 조금 믿고 싶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러 놓고 오휘용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자 분함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판사들 또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975년 6월에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를 잠깐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오휘용의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실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두이분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면서 공범의 존재를 주장한 사실을 거짓이라 판단하기 힘들고 여성의 몸으로 과연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오휘용을 진범으로 판결한다. 자, 이것이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오휘용과 그의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등법원에 재심을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는지 고등법원 재판부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살펴봐달라는 당부를 전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상급심에서도 오휘용에 대한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두이분의 자살이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말로 두이분이 억울해서 그게 진실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판단하게 되면 분명히 몇몇 케이스에서는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휘용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거, 그 사형 판결 받기 전에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죽기 전까지 주장했던 것도 100% 다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이분에 관련된 것, 오휘용에 관련된 것이
사실 둘 다 무조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했던 말이라고 해서 다 믿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결국 1976년 2월 24일에 이 오희용의 상고 제기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즉 사형이 확정된 거죠. 1979년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까지도 오희용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는 오직 간통뿐이라는 말과 함께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거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죠. 물론 이 사건의 진범이 오희용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과 언론은 이 사형수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에 너무나 많은 오류가 존재하고 있었고 유력한 용의자인 도의분의 극단적인 선택과 강압 수사에 대한 의혹, 제3자가 용의자일 가능성을 배제한 수사 등도 아쉬움을 더했죠. 뿐만 아니라 지문이나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를 채택해야 한다는 증거 채집 원칙을 무시하고 정황 증거만 가지고 범행을 단정지었다는 사실 역시 매우 석연치 않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4년 대한민국 인천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여전히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이야기를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내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범인이든지 간에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미스터리 컨텐츠를 다루면서 미제 사건 컨텐츠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것이다 이런 식의 컨텐츠를 여러 번 반복해서 다뤘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고 사건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기울어지는 부분도 조금씩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진실이라는 건 그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밝혀져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남자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아내는 서서 남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어린 두 아들은 현관 앞까지 달려나와 잘 다녀오시라며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매일 그렇듯 일을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자가 향한 곳은 직장이 아닌 경찰서였고 그렇게 집을 떠난 남자는 다시는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한 남자의 얽혀버린 21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998년에 경기도 화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변 풀숲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변사자가 발견된 장소는 서울 대전 간 고속도로 기흥IC에서 2km 떨어져 있는 곳 풀숲이 우거져 있었던 지점이었는데요. 현장 주변에는 흥건한 핏자국이 처참했던 당시의 모습을 증명하듯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피해자의 신원은 서울 구로동의 한 스웨터 공장 직원인 정 씨였습니다. 당시에 부검을 통해 밝혀진 사인은 왼쪽 전두, 측두, 두정골의 함몰 및 분쇄, 다시 말해 외력에 의해서 두부가 손상이 된 것이고 머리를 수차례 맞아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과 지역의 민심을 크게 술렁이게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화성이죠.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희생자가 발견됐던 곳에서 불과 5km밖에 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화성경찰은 살인사건이 나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예민했다고 해요. 지역에서 여성살인사건이 나면 압박이 심하기도 했고요. 사망한 정 씨도 이 화성 사건과 관련된 또 한 건의 연쇄살인 사건이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씨의 주변에 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신 유기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물건들, 그러니까 비닐봉지와 스웨터 이 두 가지 때문이었는데요. 비닐봉지는 정 씨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스웨터는 한쪽 팔에 감겨져 있었는데 이 스웨터가
정 씨가 다니는 스웨터 공장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공장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공장 사장을 대면 조사하던 중에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장의 무릎에 상처가 하나 나 있었던 거예요.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대면을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때 여름인데 무릎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아닌지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담당 형사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증거는 없었지만 처음에 그 사람을 대면하는 순간 90% 이상의 느낌이 왔습니다. 행동을 하는 게 어색하고 불안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임을 직감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사건은 결정적인 정황이 발견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사장 김 씨가 사건 당일 늦은 시간까지 정 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그는 유력 용의자로 검거가 되었고 하루 만에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김 씨의 자백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정여인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 710만 원을 갚지 않아서 공장에서 말다툼을 했고 순간 욱하는 마음에 정여인을 밀쳐서 재봉틀에 부딪히게 한 뒤에 쇠망치로 수차례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경찰은 김 씨의 스웨터 공장에서 몇 점의 혈흔과 함께 김 씨의 승합차 안에 있었던 쇠망치까지 찾아냈습니다.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극악무도한 사장 김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된 줄 알았던 사건이 19년이 지난 2017년에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2017년에 김 씨가 만기 출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면서 방송국에 직접 연락을 한 겁니다. 방송을 통해 그가 꺼낸 이야기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전 살인했다고 인정을 안 하죠. 재판 받을 때부터 내가 안 죽였다고 무죄 주장을 했고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조사하는 경찰이나 계장이라는 사람들은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어린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형 줄이려면 우리한테 협조해라 라면서 막 억압했습니다. 자신은 살인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고 무식한 내가 봐도 살인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고요. 경찰과 검찰에서 회유해서 만들어낸 자백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7년의 복역을 마치고 나온 김 씨가 사건 19년이 지나서야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면서 이게 다 강압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이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처음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요일이었던 1998년 9월 12일 오후에 사람들은 다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했고 공장 사장인 김 씨 혼자서 이 공장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여인이 집 열쇠를 두고 갔다면서 공장으로 돌아왔죠. 당시에 그녀는 작업 반장이었다고 해요. 조금 있다가 김 씨가 거래처에 간다고 하니까 정 씨가 근처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면서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씨의 약속이 깨졌고 두 사람이 거래처를 들렸다 오는 길에 함께 술을 마신 거죠. 자정이 넘을 때까지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정여인에게 빌려준 돈 710만 원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공장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싸우다가 분을 못 이긴 김 씨가 정 씨를 때려서 살해했다. 이것이 당시에 경찰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날 다툼 같은 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 날에 있을 일요일 근무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말다툼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날 밤에 김 씨가 들렸다던 거래처 사장 역시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가 말하는 상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말하는 그날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 1시경에 정 씨를 집 근처에 내려줬고 자신은 공장으로 돌아와서 새벽 늦게까지 혼자서 완제품들을 상자에 담는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정여인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인데요. 당시에 정여인이 작업 반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공장의 모든 기계를 다 다룰 줄 알았고요.
오버로크, 봉제기계, 재봉기계, 재봉틀까지 1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좀 놓치기 싫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고작 710만 원 때문에 공장에 꼭 필요한 숙달된 직원을 살해했을 리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억울하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 당시 사건을 책임졌던 형사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우리는 압력을 가한 적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형사는 김 씨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 형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친구가 거짓말하는 게 많았어요. 처음에 일반 진술 받을 때 자기가 몇 시에 잤다고, 그날 여자 죽인 날 몇 시에 잤다고 했는데 휴대전화는 다 버리면서 휴대폰 쓴 게 다 나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조금 경찰의 추측이 좀 많이 들어간 이야기인데 휴대전화가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그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 기록상에. 근데 그 시각에 이 사람이 시신을 유기했을 거다라고 이미 단정을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경찰의 추측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인즉 최초 진술에서 그가 정여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감추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본인이 진짜 억울한 사람이라면 누명을 벗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변명을 하는데 김 씨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주지 않는 부분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면 김 씨는 처음부터 왜 정 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숨겼던 걸까요? 이것도 우리가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처럼 그냥 같이 술 마셨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의혹에 대해서 김 씨는 겁나고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림없이 자신과 마지막으로 술을 먹고 헤어진 사람이 사망을 했고 더군다나 장소는 자신의 집 근처이고 누가 봐도 자신이 범인일 텐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짓말이 자신을 가뒀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후에 또 다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붙잡힌 김 씨를 신문하면서 경찰은 공장에서 정여인의 피가 나왔다. 이 시신을 감싸고 있었던 비닐봉지에서 너의 지문이 나왔고 너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공장에서 나온 피가 숨진 정 씨의 것으로 판명이 됐다거나 이 비닐봉지에서 김 씨의 지문이 나왔다는 경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김 씨가 자백했다는 진술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진술서에서는 공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적혀 있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김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범인만이 알고 있을 정보를 어떻게 알고 진술서에 적었냐는 겁니다. 김 씨의 자백 내용을 분석한 진술 분석 전문가는 그의 자백이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처음에는 밀치니까 넘어져서 기계의 머리를 부딪혔다. 첫 번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봉틀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를 잡고 다시 기계에 찍어서 눌렀다. 이렇게 진술이 바뀐 거예요. 핵심적인 범행 내용의 변화야말로 허위 자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백 진술의 특징이다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진범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할 때는 범행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고 구체적인데 반해 당시 김 씨의 자백은 범행 방식과 과정이 진술할 때마다 달랐던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했던 일을 자백했다기보다는 드러난 증거에 끼워 맞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인 거죠. 이제는 조금 시신으로 포커스를 옮겨보겠습니다. 때때로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에 정 씨는 머리 좌측에 열상을 입었고 두개골이 분쇄되고 함몰이 된 상태였는데요. 함몰됐다는 것은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여러 번의 가격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분쇄라는 것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것으로 면적과 무게가 큰 물체에 의해서 집중적인 가격을 당했음을 뜻합니다. 두개골과 두피의 상태로 봤을 때 범행 도구가 망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앞서 김 씨의 차량에서 경찰이 쇠망치를 찾아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김 씨가 범인이라는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집니다. 범행 도구로 지목된 김 씨의 망치에 대한 당시 국가수의 분석 결과 단 한 점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망치는 내가 경찰서 조사받는 날까지 차 연장통에 들어있던 망치예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사람을 때려 죽인 망치를 구속 당일까지 차에 싣고 다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김 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여인이 머리를 부딪혔다는 재봉틀은 어쩐 일인지 증거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법의학과 교수는요, 경찰이 발견한 망치로 범행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이 상처의 모양과 크기가 조금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혈흔이 나오지 않은 망치를 흉기로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사건 현장에 정 씨의 피가 상당히 많이 흘러 있었거든요. 법의학자들은 이 피를 딱 봤을 때 이게 직접적인 출혈이 아니라 시신을 담은 비닐 같은 곳에 좀 피가 고여 있다가 이게 줄줄줄 새어나온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소견을 냅니다. 이것은 살해를 다른 곳에서 하고 이 장소로 시신을 옮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약한 두피의 성질을 고려했을 때 사건 당시에 정 씨가 분명히 많은 피를 흘렸을 거고, 만약에 김 씨가 범인이라면 그의 공장이나 차량에도 분명히 혈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 감식 결과 공장 바닥과 출입구 양쪽 벽면, 외부 수도과, 그리고 차량의 조수석 깔판에서 혈흔 반응이 확인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많은 피가 흘렀을 것이다. 그 살해 장소에서 많은 피가 흘렀을 것이다 라는 정황과는 다르게 살해 현장으로 지목된 공장 지하에서는 벽과 장판 밑에서 각각 한 점만의 혈흔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사진을 좀 보시면 실험을 통해서 망치로 내리칠 때 얼마나 많은 혈흔이 사방으로 튀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점, 두 점 발견이 됐다는 것은 경찰이 발표했던 짧은 범행 시간 안에 루미놀 반응이 없을 만큼 이 범인이 혈흔을 다 청소했다는 건데, 이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검증 당시 범인이 어떻게 이렇게 극소량의 핏방울만 남긴 채 좁은 계단을 지나서 시신을 옮길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공장이 사건 현장이 만약에 진짜 아니라면 왜 공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던 걸까요? 김 씨의 말에 따르면 재봉틀과 오버로크 작업의 특성상 직원들이 수시로 손을 다쳤고 원단 조각으로 대충 이렇게 지혈을 하고 밴드를 붙이고 출혈이 조금 심하면 화장실에서 지혈을 하곤 했었다고 합니다. 되게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차량의 혈흔 반응에 대해서는 98년 당시 루미놀 시약들이 위양성, 즉 피가 아닌데도 피와 동일한 반응을 하는 물질을 보고 그것을 혈액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제시가 됩니다. 당시 혈흔에서 DNA나 혈액형을 판단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혐의와 무혐의를 오갔던 스웨터 공장 살인사건은 수많은 의혹을 남긴 채 자백과 정황만을 가지고 유죄로 종결되어 버립니다. 경찰은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만 급급해서 정작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찾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스웨터 공장 살인사건은 자백 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으로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이 무리한 판결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죠. 재판정이 증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만 했어도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유죄 판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의 검거는 이 스웨터 공장 살인 사건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에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해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 씨의 사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사건에서도 다뤘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윤 씨에게 자백을 강요한 장 형사가 김 씨를 담당했던 형사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에 김 씨는 2019년 11월 8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최 변호사는 스웨터 공장 살인 사건의 수사 담당자는 화성 8차 사건의 장 형사와 동일 인물이라면서 김 씨는 출소 후에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해 오다가 화성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을 보고 재심 청구를 결심했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김 씨는 반드시 누명을 벗고 21년 전 헤어진 이후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두 아들 앞에 다시 서고 싶다고 말합니다. 유죄와 무죄, 그 사이에 어딘가를 떠돌던 21년 전 사건의 진실이 이번 계기를 통해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꼭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 콘텐츠는 비교적 최근인 2009년에 벌어졌던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아직까지 그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실종된 피해자 역시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수사 당시 피해자의 실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유력한 용의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종 사건 중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혹은 시신 등과 같은 입증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2019년 현재까지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국수 가게입니다. 인근 주민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인기를 자랑하던 음식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소는 3,000원 금액의 국수로 연매출 1억 원대 이상이라는 놀라운 수입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맛집만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이 국수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은 김춘자라는 이름을 가진 53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중무휴로 부지런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365일 내내 지각 한 번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국수 면을 뽑거나 육수를 끓이는 등의 고된 작업에도 늘 솔선수범했고요. 언제나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가게 문을 여는 재미로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2009년 5월 19일이었어요. 이 김 씨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던 남자 직원 한 명이 평소보다 조금 출근을 빨리 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하고 다름없이 가게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본인보다 조금 더 이른 새벽에 출근해서 평소였다면 국수를 뽑고 있었어야 할 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기계도 켜지지 않은 채였고 육수통까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이미 수십 인분의 육수가 끓고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평소와도 너무 다른 풍경에 의문을 가졌던 직원이었지만 가게 문 앞에 세워져 있는 무쏘 차량이 분명히 김 씨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는 사장님이 부족한 재료를 사러 나갔거나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출근을 마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영업 준비를 시작했는데도 그 이후에 또 손님까지 밀려 들어왔는데도 사장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았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그날 이후 경찰서에는 김춘자라는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곧바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자, 이분이 당시에 실종된 국수집의 여사장님 김춘자 씨입니다. 우선 경찰은 실종된 김 씨의 가족과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녀의 행적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귀를 기울였던 것은 이 실종 당일 가게에 가장 먼저 출근했던 사람, 이 남자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출근 직후에 가게 안에 없는 사장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자신이 나갔었는데 그때 무쏘 차량을 봤다고 했어요. 이 무쏘 차량이 김 씨의 차량이죠. 근데 이 차량이 조금 이상했다라는 말을 꺼내놓습니다. 사장님의 평소 운전 습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남자 직원의 말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차량의 앞바퀴가 가게 방향이 아닌 도로 쪽으로 나 있는 형태로 주차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김 씨의 차량 앞바퀴는 가게 방향인 인도 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였죠. 더불어 그는 김 씨가 매일 들고 다니던 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그녀의 검정색 배낭이었어요. 김 씨의 자녀들은 평소에 그녀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물건들을 이 검정색 배낭 안에 항상 넣어서 다녔다고 했습니다. 현금, 지갑, 보험, 서류,
액세서리 이런 귀중품들을 가방에 넣어 다녔던 거죠. 수사 결과 그 가방은 가게 안이나 차량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처럼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죠. 평소에 그녀는 아주 성실했고 딱히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원한이나 보복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은 아주 적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분석해서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나? 혹시 수상한 정황이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 결과 이 실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한 명의 사람이 그들의 포위망 안에 들어왔죠. 18일 밤, 그러니까 남자 직원이 김 씨의 실종을 알아챈 전날, 그 전날에 녹화된 CCTV 영상에 김 씨가 국수를 올린 큰 쟁반과 자신의 검은색 배낭을 들고 차량에 올라서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깁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게를 나선 지 몇 시간이 지난 19일 새벽 1시 40분경에 그녀의 차량이 다시 가게 앞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차량 안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으로 보이는 한 명의 남성이었어요. 키는 약 170cm 정도가 됐고 체격은 꽤나 우람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차에서 내려서 국수 가게의 문을 열어두고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직원의 추측대로 차를 주차한 사람이 김 씨가 아니었던 거죠. 이 남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김 씨의 행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찰 또한 곧바로 국과수에 해당 영상을 보내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의뢰했어요. 당시에 이 남성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의 화질이 너무 흐릿하기 때문에 윤곽만 확인할 수가 있었죠. 객관적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국과수에서 돌아온 대답은 확인 불명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좀 예상 가능한 결과였죠. 이런 거리, 각도, 화질로 봤을 때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낙담했지만 곧이어 CCTV를 시청한 김 씨의 자녀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영상 속의 남성과 비슷한 인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김 씨의 아들이 이 CCTV를 딱 보자마자 이 남성이 누구일 것이다 라고 신원을 유추했어요. 걸음걸이, 풍채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윤곽이 당시에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강모 씨일 것이다 라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강모 씨가 누구냐면 이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 국수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실종된 이후에 가게에 찾아와서 그녀의 행방을 걱정해주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랬던 강 씨가 어떤 식으로라도 이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상당히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경찰은 곧바로 강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서 수사를 이어갑니다. 강 씨는 CCTV 속의 남성이 자신이 맞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강력히 부인을 했죠. 사건 당일에 나는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하려고 트레일러를 운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의 핸드폰 통신 기록과 운행 기록을 조사를 해봤더니 새벽 내내 경상남도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알리바이가 입증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경찰이 강 씨의 이동 동선을 따라서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을 해봤지만 어떤 수상한 점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아들과 딸은 이 영상 속의 남성이 강 씨이고 그가 김 씨 실종 사건의 가해자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증언은 절대적인 입증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무효화가 됐고요. 이 영상 속의 남성이 누구였는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측만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강 씨의 수상한 행적은 그에게도 일말의 혐의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게 있었냐면 사건 당일에 실종된 김 씨의 국수가게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의 CCTV에 뭔가가 찍혔어요. 이 김 씨의 차를 몰고 있었던 강 씨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트레일러를 운행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김 씨의 차량을 운전했냐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촬영된 시각이 김 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가게를 빠져나간 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 뒤에 녹화된 화면이었습니다. 강 씨가 근무를 하기 시작한 시간과도 어느 정도 공백이 있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영상 속의 남성은 강 씨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 씨의 말에 의하면 자신과 김 씨가 남몰래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였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받고 대신 기름을 넣어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찰 측에서는 이 말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일은 상대방의 증언이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수상한 점이 또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 강 씨의 트레일러 안에서, 이 트레일러 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이 트레일러 안에서 혈흔이 여러 점 발견이 된 거예요. DNA 검사를 했겠죠. 그리고 예상대로 그 혈흔은 김 씨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건 진짜로 확실한 증거죠. 하지만 이 역시 같은 이유로 명백한 물증으로서의 효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 씨는 그 혈흔이 차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던 도중에 김 씨가 흘린 코피라고 증언을 한 거죠. 혈흔의 양이 상당히 소량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딱히 이 말에 반박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혈흔이 조금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안 좋은 일에 관련된 증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일까요? 혐의점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입출금 기록이 하나 발견이 돼요. 김 씨가 매월 5천만 가량의 큰 돈을 11개월에 걸쳐서 강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에 통화했던 사람 역시 강 씨로 밝혀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일에 별 무리가 없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연이어 제보가 한 가지 들어오는데 이 제보가 경찰에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제보자가 익명의 택시기사였어요. 그는 자신이 사건 당일에 김 씨의 국수가게 앞에서 사람을 태웠었다라고 했고 그 사람이 강 씨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날 가게 앞 CCTV에 찍힌 이 남성이 강 씨라는 사실, 그리고 김 씨의 무쏘 차량을 운전한 사람도 강 씨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내용이었죠. 만약에 증언의 거짓됨이 없다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정황과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맙니다. 그리고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강 씨에게 내려진 형벌은 차량 관련 위법 혐의만을 적용한 징역 1년이었습니다. 살인 혐의까지는 기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사망을 단정 지을 수도 없었고 혈흔을 제외한 물증의 부재가 해당 판결의 사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날 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판명이 되지 않은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의문점이라는 것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우리는 강 씨에 대한 의심을 쉽게 거둘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가 김 씨 실종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실종된 김 씨가 국수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차량에 탑승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혹자는 이 국수를 강 씨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충분히. 하지만 그 국수의 주인 또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가게 앞 CCTV 속 남성의 신원이 정확하게 판별되기만 했어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강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 씨는 주로 자영업을 하는 식당과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트레일러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땅에 생매장해버리겠다라는 식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잘한 혐의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좀 악질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더불어 김 씨에게 돈을 갈취했던 때는 그가 도박으로 인해서 거액의 돈을 잃은 시기와 맞물렸다고 합니다.
강 씨는 당시에 꽤 큰 금액의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억 원대의 매출을 자랑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여사장은 강 씨에게 아주 적합한 사기 대상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 강 씨가 김 씨를 단순 사기의 대상이 아닌 살해 유기 대상으로 보았을 거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강 씨를 만나기 직전에 김 씨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가게를 확장한 뒤에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마련할 계획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마침 그 시기에 강 씨가 투자를 통해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라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꽤나 자주 만났었다고 합니다. 18일 밤에 직원들이 가게에서 누군가에게 줄 과일을 깎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도 그날 만나기로 한 사람 역시 강 씨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죠. 이렇게나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가 됐지만 당시의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강 씨는 그에 따라 1년을 복역합니다. 그는 만기 출소 이후의 인터뷰에서 난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압박 조사를 받았던 게 너무 억울합니다. 말도 못해요. 내가 김 사장에게 빌려준 돈도 아직 다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강 씨는 자신이 김 씨에게 돈을 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방송에 나가게 됐죠. 하지만 해당 발언이 담긴 방송이 나간 직후에 제보가 한 가지 더 들어옵니다. 자,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강 씨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지냈다는 익명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날의 한 가지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그 형이 이상하게 새벽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평소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19일 새벽, 그러니까 김 씨가 실종된 날이었죠. 강 씨와 함께 이 트레일러 운송 일을 하고 있었던 3명의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기사들이 일을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를 합니다. 그 중에 2명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제보를 했던 이 제보자가 당시에 근무지에 남아서 잠을 청했다고 해요. 하지만 뒤이어 근무지로 들어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강 씨였습니다.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에 강 씨가 근무지로 들어오자마자 찬물로 샤워를 하고 세차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새벽은 찬물로 씻기에 상당히 쌀쌀한 날씨였고 이 강 씨의 돌발적인 행동이 동료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거죠. 강 씨는 그날 자신은 그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벽 내내 트레일러를 몰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 같이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는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자신의 근무지로부터 경남 김해, 사천을 거치며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찰이 강 씨의 행적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바로 그의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동 내내 22번이나 통화를 합니다. 누구와 어떤 내용의 전화를 했는지 이게 정확히 공개된 바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그가 정말 차 안에서 몹쓸 짓을 하고 이후에 범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사건 정황상 이거는 혼자 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범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유추에 불과했고요. 동료의 증언 역시 김 씨의 실종이 강 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내지는 못했죠. 강 씨는 2016년 4월부로 만기 출소한 후에 현재까지도 김 씨의 실종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2가지 정도의 여담이 있어서 마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 강 씨를 도와서 김 씨를 살해했다라는 공범의 존재에 대한 소문들이 좀 퍼지고 있었다고 해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강 씨의 동거녀였습니다. 강 씨가 문맹이었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의 금전 관련된 업무 중에 상당수를 이 동거녀에게 의존을 해왔었다고 해요.
강 씨에게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들은 물론 이 김 씨 역시 강 씨하고 금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강 씨하고 직접 접촉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의 동거녀와도 꽤 자주 거래했던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강 씨의 동거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은 얻지 못했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여담은 강 씨가 이 자신의 고향에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밭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직후에 허허벌판이었던 그 밭에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세워졌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축사를 짓는 등 땅에 대한 용도 변경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합니다. 한간에서는 어쩌면 이 사건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의 확실한 증거가 이곳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고요. 그 밭을 관리하던 강 씨의 친형에게까지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의 행적에 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죠.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종자는 있지만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가 있어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은 많지만 강 씨의 범행이 확실하다는 것을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과연 국수가게 여사장 김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은 김해 국수집 여사장 실종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70년 7월 12일) 일본 후쿠오카시 하타카역에 5명의 남자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후쿠오카 대학교의 반더포겔부 소속의 대학생들이었는데요. 이 반더포겔은 독일어로 철새라는 뜻과 동시에 집단 도보 여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대학생들에게 유행했던 자연주의 학생 동호회로 각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건강 증진, 친목 도모, 애국심 및 자연사랑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에 모인 후쿠오카 대학 반더포겔부의 목표는 홋카이도의 히다카 산맥 종주였습니다. 신도쿠역에서 출발을 해서 메무로산을 시작으로 히다카 산맥의 봉우리를 능선을 따라 차례대로 종주하면서 마지막에 페테가리산을 등정하는 것으로 여정을 마칠 계획이었죠. 종주에 참여한 멤버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룹의 리더인 경제학부 3학년의 타케스의 가스토 씨, 당시 20살이었고요. 서브 리더였던 법학부 3학년 타키 슌지, 당시 22살이었습니다. 일반 부원으로는 공학부 2학년 코오로기 모리오, 법학부 1학년 니시이 요시하루, 경제학부 1학년 카와하라 요시타카였습니다. 7월 12일 오전 9시 후쿠오카를 출발해 이틀 뒤인 14일에 홋카이도 신도쿠역에 도착한 반더포겔부원들은 신도쿠 파출소에서 등산 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오후 등반길에 올랐습니다. 산행은 순조로웠어요. 메무로산을 무사히 오른 학생들은 페테가리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죠. 산에 오른 지 12일째가 되던 7월 25일 5명의 청년은 원정 중간 지점 정도 되는 카무이에쿠 산 정상 근처 분지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앞으로의 산행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사건은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텐트에서 불과 6에서 7m 떨어진 곳에 에조 불곰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에조 불곰은 일본 홋카이도의 불곰입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이 불곰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좀 신기해했었죠. 그들은 야생 불곰을 보기 힘든 규슈 지방에서 왔었고 에조 불곰은 홋카이도에서만 서식하는 특정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신기해하면서 사진을 찍었고요. 한동안 관찰하는 등 여유를 부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규슈 지방은 일본을 구성하는 4개의 섬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섬이고요. 학생들이 찾았던 홋카이도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처음에는 이 불곰 역시 딱히 이 학생들에게 관심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냥 이 일행들의 배낭을 조금 뒤적거리면서 먹을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곰이 그들의 배낭을 다 뒤지고서 흥미를 잃어갈 때쯤에
이 학생들은 그 배낭을 회수하고 불을 피우고 식기를 두드리면서 라디오를 크게 트는 방법으로 이 곰을 쫓아내버립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방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곰은 집착이 매우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자신이 한 번 건드렸던 것이라면 곰은 추적할 수 있는 곳 끝까지 쫓아온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곰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밀폐 상자에 담아서 캠핑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보관을 하거나 혹은 곰의 손이 닿지 않는 나무에 끈을 이용해서 묶어두는 것은 곰이 자주 출현하는 베어컨트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곰이 보는 앞에서 곰이 뒤졌던 배낭을 빼앗았죠. 아마도 곰은 이 순간부터 이들을 나의 것을 훔쳐가는 도둑들로 인식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9시 텐트에서 잠을 자던 학생들은 근처에서 들리는 거친 콧김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텐트에 구멍이 뚫리면서 곰의 앞발이 불쑥 들어오게 됩니다. 화들짝 놀란 학생들은 텐트 구석으로 몸을 피했고 곰은 거칠게 앞발을 휘젓다가 손에 걸리는 것이 없자 다시 자리를 떴죠. 이들은 엄청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잠이 들 수가 없어서 2시간 간격으로 불침번을 서면서 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보기로 합니다.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고요. 다행히도 한동안 곰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26일 새벽 4시 30분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학생들은 동이 트는 새벽을 틈타 하산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둘러 텐트를 벗어나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 순간 또다시 등장한 곰의 습격을 받게 됐죠. 텐트를 통째로 잡아당기면서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곰이. 그래서 이 학생들은 곰에 맞서서 텐트의 지지대를 붙잡고 버텼어요. 하지만 공격이 5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텐트가 쓰러졌고 곰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텐트에 들어온 곰은 학생들을 공격하지는 않았고요. 곧장 배낭으로 달려가 마구잡이로 배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 배낭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곰이 배낭에 정신이 팔린 사이 학생들은 모든 짐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죠. 리더인 타케스에는 서브 리더인 타키와 다른 부원인 카와하라에게 즉시 하산해서 산림청에 구조 요청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길로 정신없이 하산하던 두 학생은 또 다른 대학생 그룹인 홋카이도 하구의 일행 18명과 조우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도 마침 불곰의 습격을 받고 하산하던 길이었습니다. 이들이 습격을 받았던 것은 이 후쿠오카 학생들보다 이틀 빠른 24일로 곰과 마주치자 즉시 모든 짐을 버리고 높은 바위로 올라가서 큰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버려둔 짐을 다시 회수하러 갔을 때 곰의 침으로 끈적끈적해진 가방만 바위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고 하네요. 서브리더였던 타키와 카와하라는 홋카이도 학생들에게 대신 구조 요청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홋카이도 하구의 사람들은 야 그냥 돌아가지 마, 우리랑 같이 내려가자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남은 동료들을 버릴 수 없다면서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는 수 없이 홋카이도 하구에는 그런 그들에게 지도와 가솔린 그리고 식량을 나누어 주며 몸조심할 것을 당부했죠. 남은 일행에게 돌아가던 두 사람 타키와 카와하라는 도토리 대학의 일행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불곰의 습격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산행 중이던 그들에게 불곰의 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죠. 조심하라고 일러준 거겠죠. 그리고 이 도토리 대학팀은 불곰 이야기를 듣자마자 미련 없이 산행을 포기하고 캠핑장을 정리하면서 하산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도토리 대학팀 역시 두 사람에게 함께 하산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들은 끝내 이것마저 거절합니다. (26일) 오후 1시경 두 사람은 남아있던 3명과 다시 합류합니다. 학생들은 능선 위에는 곰이 찾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곳에다가 고장난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수리하는 동안까지도 곰이 등장하지 않자 그들은 안심하고 밥을 먹었고요. 텐트 안에서 부족한 잠을 청하려고 했죠.
그런데 4시 30분경에 그들 앞에 어김없이 불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은 1시간가량이나 텐트 옆에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요. 학생들은 패닉에 빠지게 됐죠. 잠시 뒤에 곰이 사라집니다. 일행은 더 이상 우리 여기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아까 만났었던 도토리 대학팀이 아직 산을 내려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캠프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멀리 달아난 후였죠. 일행은 어쩔 수 없이 해가 진 산길을 계속해서 걸어 내려가야 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던 오후 6시, 이 능선에서 60에서 한 70m 정도를 내려가고 있을 무렵, 일행 중에 가장 뒤에 서 있었던 니시이가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발소리를 죽이고 따라와 불과 일행의 수미터 뒤까지 접근해 있었던 불곰이었습니다. 니시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요. 이에 나머지 4사람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와중에 이 불곰은 막내였던 카와하라를 뒤쫓았고요. 도망치던 나머지 학생들은 암흑 속에서 소리치는 카와하라의 짧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리더인 타케스에가 불곰에게 습격을 당한 뒤에 다리를 끌며 도망치고 있는 카와하라를 목격했는데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타케스에, 타키, 니시 3명은요, 도토리 대학팀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생각에 소리쳐서 그들을 부르며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호루라기까지 불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죠. 그러나 도토리 대학팀은 이미 캠프를 버린 채 완전히 산을 떠난 후였고 이 3명은 암벽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나고한 또 다른 학생인 코오로기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코오로기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다른 장소에 숨어 있었던 코오로기는 딱 한 번만 대답했을 뿐 그 이상의 소리를 내지 않고 모습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넘긴 27일 새벽, 3사람은 산속의 깊은 안개로 시야가 5m 이내로 제한된 상태에서 사라진 나머지 2명을 찾을 수도 불곰의 위치를 파악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오전 8시까지 나머지 2명을 찾기는 했지만 응답이 없자 일단 하산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산 도중에 일행은요, 정면의 안개 속에 검은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혹시 저것이 코오로기인가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불과 3m 앞까지 다가갔을 때 그들은 명확히 그 검은 그림자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있었죠. 바로 불곰이었습니다. 불곰은 일행의 최선두에 있던 리더 타케스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타키와 니시이는 그런 타케스에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가까스로 큰 길에 도달한 타키와 니시이는 근처 댐 공사 현장을 발견해서 지나가는 차에게 도움을 요청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가 오후 1시경이었고요. 그 후에 경찰서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산에 남아있을 3명의 학생들을 찾으러 가야겠죠. 다음날 28일 실종된 3 학생들을 찾으러 나간 구조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3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결국 불곰의 습격에 3사람 모두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던 거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한편 도토리 대학팀이 버리고 하산한 캠프에서는 동료들과 떨어져 몸을 숨겼던 코오로기의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요. 아까 전에 낙오했었던 학생 기억하시죠?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한 장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이 코오로기의 메모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영상의 화면으로 따로 띄워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가 보이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로 듣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산에 혼자 있는데 나를 구하러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에서 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 이 메모는 26일 오후 5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의 기록입니다. 후반부에는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써내려간 흔적이 보이죠. 군데군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사망한 시각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혼자 텐트 안에 있던 그는 끝내 불곰에게 습격당해 사망했습니다. 29일 불곰은 곰 사냥꾼 10명의 끈질긴 추적 끝에 사살되었습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 불곰은 4살 정도로 추정되는 암컷으로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보통 불곰은요, 2살 때 새끼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는 하지만 이 불곰의 몸에서는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4살 후에 곰의 윗속에 사람을 먹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도 이 곰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뭔가 새끼를 지키려고 한 공격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놀이 혹은 단순히 적을 쫓는 행위였던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측했습니다.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을 뿐 먹지는 않았던 거죠. 이 불곰은요, 곰 사냥꾼들의 관습에 의해 곰고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박제가 되어서 히다카 산맥 산악센터에 이렇게 현재까지도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오늘 전해드린 실제 사건의 불곰 박제입니다. 비교적 작아 보이는 어린 불곰에게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죠. 박제가 되면 가죽이 10%가량 수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모습은 생전에 비해선 조금 작아진 모습이긴 하지만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곰보다는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곰은 곰이죠. 사람이 감당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현재는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산에서 우리가 만약에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이 좀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얻기도 쉽고. 하지만 당시는 1970년대였고 이 불곰에 대한 위험성이나 대처법이 지금만큼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는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더포겔부 학생들이 저지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맨 처음에 이 불곰이 그들의 짐을 뒤졌잖아요. 배낭을 뒤졌는데 그 짐을 다시 빼앗은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곰은 집착이 매우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소유물이 되었던 물건을 다시 회수한 것이 매우 무모한 짓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불곰을 마주쳤을 때 바로 하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내려갔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최대의 실수이자 사건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곰의 박제를 보면 별로 크지는 않은 곰인데 이 때문에 학생들이 이 곰이 좀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곰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불곰에게 등을 보이며 도망쳤던 점입니다. 곰은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것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곰을 만났을 경우에 도망을 치는 것보다는 팔을 좀 크게 만들어서 몸을 커 보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단체 행동을 두려워하는 곰 앞에서 이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곰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약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습격당하는데 좋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학생들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불을 피우고 막 물건을 두드리면서 곰을 쫓아냈었다고 했잖아요. 처음 곰을 마주쳤을 때.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실험에서는 곰이 불을 무서워하기는커녕 타오르는 불 속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쫓아내봤지만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결국 후쿠오카 학생들이 처음에 했던 방법들은 곰을 쫓기에는 전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후쿠오카 대학 반더포겔부의 목표였던 홋카이도 히다카 산맥 종주. 이곳은 오래전부터 곰에 의한 습격이 잦았던 산맥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곰에 의한 사상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것으로 봤을 때 이전의 습격 사건이 사살된 동일 개체가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합니다. 악천후와 기상이변이 심한 탓에 사망한 3명의 시신을 산 아래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들의 시신과 유품이 발견된 하치노자와 분지에서 화장이 되었고요. 그 유골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하치노자와에는 피해자들을 기리는 위령비가 세워졌고 비석에는 고산에 잠든 영혼이 편히 잠든 애도하는 노래마저도 서글픈 하치노자와라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파일 리뷰 컨텐츠는 후쿠오카 대학생 불곰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